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6주차 10월 8일 마지막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서는 콜버그의 이론을 정의 윤리라고 많이들 표현하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제 2교시에서는 콜버그 이론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들이 있을 수 있죠. 9가지 정도로 추려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교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가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 이야기할 때 각각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콜버그 이론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비판점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콜버그가 이제 3수준 6단계 이 도덕성 발달 이론 설명해내는 것에 있어서 주로 인터뷰, 면접 방식을 사용했죠. 면접 대상자에게 다양한 딜레마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그 딜레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이라는 게 옳은지 그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되었던 이유, 우리 2교시에서 이제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내용보다 그 근저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대답하는 것에서 포인트를 잡아내서 학습자가 위치해 있는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측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우선 선행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콜버그는 10살, 13살, 16살 이렇게 세 무리 정도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백인 중산층 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덕 딜레마에 대한 그 대답을 하는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 타율적 도덕에서 자율적 도덕으로 발달해 나가는 그 이론을 도덕성 발달의 측면에서 보다 정교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백인 중산층 소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이제 진행하는 시작점에서부터 특정한 성에 대한 편향,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비판을 일부 듣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딜레마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딜레마는 역시 하인즈 딜레마죠. 3수준 6단계 발달 이론 살펴보기 전에 하인즈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제시되는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어느 마을에 특이한 유형의 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약이 하나 있었다. 그 약은 같은 마을의 어느 약사가 최근에 개발한 라듐 형태의 약이다. 그 약은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으며 약사는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아주 소량의 약에 대하여 제조 비용의 10배나 달하는 $2,000라는 엄청난 가격을 매겨놓았다. 그 여자의 남편인 하인즈, 남편 이름이 하인즈죠. 그래서 하인즈 딜레마입니다. 하인즈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으나 겨우 $1,000밖에 구하지 못했다. 하인즈는 약사를 찾아가 지금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약을 좀 싼 값에 팔든지 혹은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나중에 갚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약사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신이 그 약을 개발했고 앞으로 그 약을 통해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하인즈는 무척이나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날 밤 하인즈는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약국에 몰래 들어갔다. 하인즈는 몰래 약국에 들어가 약을 훔쳐야만 했는가? 그러면 여기에 훔쳐야 합니다, 내지는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답이 나오겠죠. 그 대답을 하게 된
다양한 이유, 근거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면접에 참여하고 있는 피험자들 그 반응을 분석해내는 데 있어서 콜버그는 면접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내용, 쉽게 말해서 약을 훔쳐야 한다, 혹은 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결정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 결정의 근거를 이루는 이론적인 사고 구조, 다시 말하자면 결정 내용을 정당화하는 이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아제가 실제 임상적인 인터뷰 통해 가지고 도덕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죠.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콜버그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밝혀낸 점은 이제 피아제와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는 10세에서 11살 요 무렵에 자율성 도덕성 단계라고 하죠. 자율적 도덕성 단계. 이때 도덕 발달이 거의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콜버그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콜버그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도덕적 성숙이라고 하는 건 3수준 6단계라고 하는 계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제가 말한 것처럼 10세에서 11세 무렵에 모든 학습자들이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가서 이제 도덕성이 완성된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도덕성이 인지 능력의 발달을 통해서 향상되어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한 나이대에 있는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그 도덕성 발달 단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덕성 발달 단계 3수준 6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각 수준과 단계의 순서에 있어서 콜버그가 잘 쓰는 말은 불변의 계열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불변의 계열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느냐? 그 이유는 콜버그가 말하는 각 수준이나 단계와 같은 것이 인지 능력 발달에 의존해서 그 발달에 따라서 불변의 개연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피아제가 말한 것과 유사하게 이제 후속해서 나오게 되는 단계는 선행 단계를 거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선행 단계를 대체해 나가면서 보다 높은 도덕적 추론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콜버그가 생각했던 점 가운데 하나는 높은 도덕적 추론 단계에 도달하면 이전 단계로 퇴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하는 3수준 6단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습 이전 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인습. 우리가 보통 관습이라고도 많이 번역하는 컨벤션, 이것을 번역한 말이죠. 사회 속에서 어떤 것,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으로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전의 단계. 그런 관습이나 인습, 이것 자체를 중시하는 단계. 관습이나 인습을 초월한 보다 고처적인 도덕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단계.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왜 세 개의 수준을 나누었는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아제가 전 도덕기, 타율적 도덕성의 시기, 자율적 도덕성의 시기 이렇게 간소하게 설명한 것에 비해 콜버그 같은 경우는 수준을 세 개로 나누면서도 각각의 수준에 2단계씩 배치해서 3수준 6단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인습 이전 수준의 1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타율적 도덕성의 시기. 이것은 자중심적 관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인즈 딜레마에 대입해서 훔쳐야 됩니까? 훔치지 말아야 됩니까?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습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유가 1단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겠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규칙에 복종해야 하고, 우리 대표적인 규칙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 절도죄 같은 것들 있죠. 그거 어기는 건 법을 어기고 결국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답한다면 1단계 타율적 도덕성의 시기에 있는 아동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행동이 옳다거나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죠. 처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규칙 위반에 따른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규칙은 아동 학습자들이 생각할 때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처벌 회피라든지 권위자의 막강한 힘에 따르는 행동, 이게 바로 옳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1단계 타율적 도덕성 시기 답변하는 학습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습 이전 수준의 두 번째 단계, 2단계는 개인주의 및 도구주의적 도덕성이다. 다른 말로는 구체적인 개인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개인주의나 도구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형적인 답변의 형태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을 훔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사한테 부탁을 하면서 간청을 했는데 그 사람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바꿈과 같은 행위로 나도 그의 재산을 훔치는 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고받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개인주의 및 도구주의적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tit-for-tat 전략, 그 호혜적 도덕성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숭이들이 이제 등에 있는 이를 고르면서 등을 긁어주잖아요. 가려운 것을. 그런데 이제 tit-for-tat 전략, 호혜적인 전략 활용하는 원숭이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원숭이의 등은 절대 긁어주지 않고 이를 골라주지 않는 원숭이가 있다고 할 때 그 원숭이에게도 마치 원수를 되갚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를 잡아주지 않는 동일한 행동으로 맞바꿀 수 있겠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있을 때 규칙을 따르는 건데 여기서는 개인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도구주의적인 막교환의 관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동을 해주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와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적 도덕성의 관점에서 옳은 건 단순하게 동등한 교환, 굉장히 형식적 의미에서 동등한 교환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습 이전 수준,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인습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3단계, 대인관계의 규범적 도덕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해보자면 인간관계 속에서의 개인적 관점이다. 인간관계를 말하면서도 개인의 일부 초점이 있다는 것, 관계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 비교적 소규모 집단에서 통용되는 그런 관계의 도덕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흔히 접해본 말로는 3단계를 착한 소년 혹은 착한 소녀의 단계라고 하죠. 전형적인 답변을 보자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행동은 결국 나의 가족,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 부모님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까운 인간관계, 개인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알 수 있듯이 3단계에 속해 있는 학습자들은
친밀한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역할을 중요시하겠죠. 아들, 형제, 제가 가족을 이야기했는데 학습자들에게는 또래 집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와 같은 역할도 중요할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자신의 역할 기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3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의 특징, 이 학습자들에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가까운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 있는 그 집단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인정 속에서 상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4단계가 되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습, 인습에 대해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친밀한 인간 집단, 이 수준의 사회보다는 훨씬 더 확대된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 체제의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대인관계적인 합의와 구별된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인간관계와는 구별되는 거대한 규모의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도덕성의 관점이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대인관계적 합의와 구별되는 사회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습,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범. 사실 1단계에서도 규범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1단계에서 대답할 수 있을 텐데 4단계에서도 동일하게 규범을 어기면 안 된다고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구체적인 이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순간 그 규범, 이것으로 상징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제도, 이 전체적 사회제도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과 같은 규범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회체제의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보다 고차적인 수준, 인습 이후 수준의 도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인권과 사회 복지의 도덕성이다. 다른 말로는 사회에 선행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국가라든지 사회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방식의 자연 발생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홉스, 로크, 루소 같은 방식의 사회 계약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계약설. 계약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사회 계약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습 이후 수준에서도 요 5단계에서는 인습, 법이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4단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단계에서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사회가 붕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5단계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계약 시기에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규칙은 교체될 수 있다. 선생님들 시민불복종과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죠? 인권이라든지 사회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법률이나 정책이 있을 경우 의도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된 법률을 고치기 위한 시민불복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런 게 5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 방식이겠죠. 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도 절대 어기면 안 되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낸, 고안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역행하는 법일 경우, 인권과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법일 경우 사람들이 바꿀 수도 있다. 법 자체를 중시하지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는 게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6단계,
보편화 가능한 윤리적 원리의 도덕성이다. 콜버그 같은 경우에 이제 보편주의 굉장히 중시한다고 했고 6단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하나의 원칙이 바로 정의라고 했었죠. 여기서 사회적 조화에 기인한 도덕적 관점, 사회적 조화를 다른 말로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플라톤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플라톤의 정의론, 사회에 있는 세 계급, 생산자는 절제, 군인은 용기, 통치자는 지혜, 이런 세 개의 덕목이 잘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것이다.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보편적인 정의를 지향해 나가는 게 가장 올바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6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학습자들 가운데 이렇게 6단계까지 이야기한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동서양에서 엄청난 위인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3, 4단계 정도에서 이제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보다 높은 단계 발달하기 위해서 이제 촉진해 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콜버그 박사과정 지도 제자 가운데 블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 사람이 제시한 플러스 원 전략. 지금 학습자 인터뷰 해봤더니 3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단계의 도덕적 사고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촉진해주는 전략, 이것을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하고요. 전략 발견해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블레트 효과라고도 말하죠. 이런 방식으로 촉진시켜 나가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 삼수준 6단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콜버그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우선 남성 피험자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죠. 콜버그의 또 다른 지도 제자죠. 길리건이라고 하는 사람, 도덕성에 대한 여성의 다른 목소리를 간과하고 왜곡했다. 지금 남성들이 특히 중시하는 정의 윤리에 대해서만 콜버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성은 다른 목소리, 실제 다른 목소리로라고 하는 책을 만들기도 했죠. 배려의 윤리가 여성의 강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콜버그가 이야기하는 정의윤리라고 하는 건 도덕 발달의 상위 단계에서 전통적인 남성 편향의 가치를 너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도 아까 콜버그가 실제로는 보편주의라고 이야기했지만 서구 일찍이 선진국화된 그런 나라들에게서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의윤리라는 비판이 있다고 했었죠. 동양이라든지 특히 인도권 그리고 유교 문화권이 있는 이런 나라들도 가보면 정의윤리와 반대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다양한 도덕에 대한 사고방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길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남성 편향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면 여기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스웨더 같은 사람은 너무 서구 편향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바로 다음 주에는 못 다루게 될 것 같고 한 2주 뒤 정도에 다루게 될 레스트, 콜버그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콜버그의 이론, 피아제에 비해선 비교적 구체적으로 발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스트가 볼 때는 단순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단계 모형 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덕성도 단순히 인지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해 나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일 수도 있고 콜버그가 말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도덕성 단계 변화라고 하는 건 보다 낮은 단계는 감소하고 보다 높은 단계는 증가하는 식으로 반응의 분포가 이동하는 것이다. 콜버그는 인터뷰를 해서 칼로 무 자르는 것처럼 이 학생은 몇 단계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하지만 레스트는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인터뷰 수행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교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설문지에 답변한 것, 그 답변의 퍼센테이지, 응답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도덕성이 발달해 나가는지 점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퍼센테이지로 이제 점수를 내서 그 발달 단계를 추적하기 때문에 피점수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는 점 알 수 있고요.
뭐 최근에는 콜버그 이론 그대로 추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콜버그의 특히 전기, 인지 발달 이론 이것을 비판하거나 내지는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도덕 심리학 이론이 굉장히 발달하고 풍성해졌기 때문에 이 콜버그 이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다음 주에는 콜버그 같은 경우는 후기에 이론이 이제 급격하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간 여유가 된다면 지금 콜버그 이론에 대한 비판, 길리건 배려윤리 이야기했죠. 길리건이나 나딩스류의 배려윤리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